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드디어 통과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여야 합의 법안이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익 보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내용들이 담기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여기 다른 데서 뵙다가 예, 저희가 뭐 네. 옛날에 네. 자주 뵀었는데 네, 우리 또 오마이 TV에서 주말에 저희가 또 뵙게 됐습니다. 아니 우리 이사님 상법 개정안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 전에도 통과 전에도 많은 공론화 과정이 있었고요. 또 대선 때도 이야기가 일부 나왔었고 드디어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우선은 궁금한 게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일단 뭔지 그걸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에 대한 이제 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게 조항이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지 모르는데 하도 저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382조 아마 사망일 거예요. 아하. 그게 뭐냐면 이사의 충실 의무. 이사 충실 의무.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그 회사에는 이제 각 이사진들이 경영을 담당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이사가 이제 충실하는 의무의 대상이 어디냐? 회사입니다. 회사로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회사 플러스 주주로 여기 주주가 들어간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게 이게 법 해석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똑같다고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를. 근데 회사는 회사랑 주주랑 사실 이제 동일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의사결정을 이사가 했을 때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소송을 걸면 주주 가치가 이제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판사가 물론 결정을 해야 될 문제지만, 그렇죠. 판사가 해석은 해야 되니까. 근데 주주 가치가 훼손됐으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소액주주 가치가 훼손돼도 이 회사를 그냥 대주주랑 동일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회사라고 쓰고 그냥 대주주의 이익으로 읽어버리는군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여기 또 오마이 TV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LG화학 주주분들 그때 지금도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직도 좀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2021년도에 한참 진짜 지금처럼 뜨거운 장이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근데 LG화학이 그때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 사업회사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갑자기 이제 물적 분할이라 그래서 하나의 회사를 따로 떼내는 거죠. 뭐 떼낼 수 있다고 칩시다. 뭐 불법은 아닌데 그걸 갑자기 근데 상장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이제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분할해서 쪼개서 상장시키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LG화학 주주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내가 배터리 보고 투자한 주주라면 한 주도 못 가져가요. LG에너지 솔루션 이 주식을 그러니까 회사를 분할했기 때문에 분할해서 따로 상장시켜요. 못 가져가요. 그냥 간접적으로 LG화학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정작 한 주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강연회 다닐 때 이게 한 번씩 물어보면 가끔 한 번씩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LG가 어떤 보상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피해만 입히고 보상도 주주 가치가 훼손된 거죠. 그래서 그때 LG화학 주가가 물론 이제 2차 전지가 안 좋은 것도 있는데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지금 25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한 주당. 가치가 확 떨어졌네요. 확 떨어지기도 했고 그 많은 가치가 LG엔솔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대주주한테 또 좋은 일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바꾸면 이렇게 소액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의사결정 이제 못 합니다. 하면 이제 소송을 걸어서.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이제 근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전자주주총회.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도에 계시는 분들이나 좀 이제 지방 먼데 계신 분들이 서울에서 만약에 대부분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많이 본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주주총회에 내가 참석해서 뭔가 한 표를 행사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리적 거리도 있고. 그렇죠. 직접 참여하려면 뭐 생업도 하루 놓으셔야 되고 어렵죠. 근데 나는 무조건 오늘 한 표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또 유리하죠? 대주주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대주주는 100% 오죠. 그러니까 소액주주는 물리적 거리상 이게 정말 다 분산돼 있잖아.
오기가 힘든 분들도 태반인데. 그렇죠. 근데 또 문제는 또 뭐였냐면 막상 가면요 막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 경호원들이 막죠. 경호원들이. 왜냐하면 주주인데 못 들어가게. 그런 일도 좀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막상 갔는데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직원들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못 들어 그러니까 못 막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제가 이름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정말 큰 기업 하나도 그래가지고 아주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근데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막상 갔는데 그것도 안 되고 거기다가 멀리 있는 분은 오기도 되게 어렵고 전자총회 주주총회 의무는 뭐냐면 이거를 이사의결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아예 의무화하자는 거죠. 무조건 다. 그러면 이제 아니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인터넷 통신망 이렇게 발달된 나라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전자주총을 안 된다는 것도 되게 좀 사실은 이상했던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의무화해서 제주도 사신 분도 그냥 생업 종사하시다가 오늘 주총 있네. 그래서 그냥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거기에 참석해서 내가 질문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물론 뭐 다 하는 건 아니고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이제 큰 회사들이죠. 이거부터 이제 의무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개만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동안 대주주 파워가 너무 셌는데 이게 줄고 소액주주 파워가 엄청 세지는 그러니까 주주 주권주의 실현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전체적인 방향은. 그게 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이번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3% 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3% 룰이 최근에 가장 뜨겁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사내이사에서 이제 감사위원들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선출할 때 지금 최대 주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회사의 감사위원이라는 건 회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잘된 방향으로 가는지 좀 이제 감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대주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꽂아놓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최대 주주와 그 가족들 있죠, 뭐 특수관계인 다 합쳐서 그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합친 다음에 그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딱 3% 지분만 행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얼마를 갖고 있든 상관이 없어요. 3%로 캡을 딱 씌워버리는 거네요. 묶어버려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가 확 떨어지죠. 그럼 반대로 주주들의 힘이 더 세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사내이사 이제 회사 뭐 임원들이죠. 그리고 회사에는 또 이제 외부에서 선임한 사외 이사 있는데 사외 이사까지도 이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 이사뿐만 아니라 사외 이사까지도 이거 확정하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감사위원들의 어쨌든 이거 선임을 할 때 소액주주 파워가 훨씬 세질 수밖에. 그러니까 사내 이사랑 사외 이사랑 이제 같이 이제 소액주주가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번 상법 개정안을 간통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상법 개정을 좀 약간 우리나라 정말 주식시장 역사의 혁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 그러니까 어떤 정부도 이걸 못했고 이걸 몇 년 전에도 계속 욕을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상법 개정 해야 된다 계속 욕을 하는데 기업들은 반대를 되게 심하게 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어쨌든 이제 계속 이제 상법 개정을 하면 안 된다는 논조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어쨌든 안 돼 버렸어요.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한덕수 그때 권한대행도 상법 개정 통과 시켜놨잖아요. 그때 거부권 행사에서 했는데 결국은 안 돼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벽이 너무 막강하구나, 좀 쉽지 않다는 걸 느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결국엔 법제화나 이런 실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드디어 법제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젠 이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한 주의 가치가 이제 이렇게 표현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삼성전자 뭐 제가 이재용 회장님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한 주 가치랑 그러니까 우리 소액주주가 갖고 있는 한 주 가치가 좀 달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경영진들은 아무래도 대주주 입장에서 의사결정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사 여탈권은 대주주가 갖고 있어요. 그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소액주주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소액주주가 뭐 그러니까 소외되는 거죠, 소액주주들이. 그래서 의사결정이 좀 밀렸는데 아까 말씀 이 세 개만 들어도 이제 1대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치가 똑같아지는. 1대 뭐 0.5였다면 이제 이거를 1대1로 맞춰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 제도로 완전히 이제 이게 돼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그 지수 5천이 가는 거예요. 코스피 5천. 그냥 말만 해서 가는 지수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일단 이제 지금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이제 이사 충실 의무를 좀 처음에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결국 회사라는 거는 독립된 법 인격이 있는 거고 이제 주식회사가 있는 거고 네. 주식회사인 이제 주주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네. 주주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이제 회사의 주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네. 비율은 물론 차이가 네.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가 의사결정권도 다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회사의 이익을 이제 대주주의 이익 맞아요, 내지는 뭐 예. 기업의 오너들이나 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의사결정도 하고 했던 것을 이제는 조금 그렇게만은 하지 말고 좀 소액주주들의 권익도 좀 같이 보장해라. 네. 아마 이런 취지로 그러면 변화가 됐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그동안에는 안 됐을까요? 이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개념 아닙니까? 이게 그 영국식이나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 네. 보면은 주식시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일단 구조 자체가 그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재산이 다 부동산에 집중돼 있을 겁니다. 한국 그렇죠.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예요. 예. 예. 근데 이 부동산으로 돈이 간다는 건 경제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아파트 부가가치를 만들진 창출할 수가 않으니까요. 없어요. 예. 그 아파트값 오르면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 좋죠. 근데 이제 사야 되는 사람들이나 이사 가시는 분들 힘들죠. 그리고 뭐 예. 각종 가격도 오르겠지만 그 돈이 아파트는 뭘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주식시장으로 그 돈들이 들어오면 기업들의 이제 자금 조달도 되고 이제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주식 투자 이런 분들이 이제 권익 보호도 많이 이제 그런 비중들이 있는데 예. 한국은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제 인식도 좀 되게 부족했어요. 사실 이제 자본시장 후진국 중에 하나였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2020년 들어와서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 주식 투자 인구가 그 코로나 전에 한 400만 500만밖에 안 됐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인구에 그러면 그 한 10%밖에 안 됐던 거죠. 되게 적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1,500만 명이 된 거예요. 예. 그 동학개미 운동 펼쳐지고 그러니까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예. 집에 한 명은 주식 투자하는 거죠. 지금 가구 수로 많이 본다면 1,500만 명. 그러니까 그 정도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정치권에서도 이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이제는 배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갔던 건데 근데 이제 기업들의 입장도 있거든요. 이거 자꾸 이제 너무 이렇게 상법을 뭐 급격하게 바꾸거나 이러면 그 적용 대상 기업도 넓고 그죠? 혼란이 온다. 또 아니면 각종 소송에 걸린다. 그럼 경영 활동 우리 어떻게 하냐. 이런 이제 위축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대주주 가치나 소액주주 가치나 당연히 다 이거 당연히 1대1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실 텐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거를 이제 용어로 대리인 문제라 그래요. 대리인. 그러니까 경영자를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예. 주주 그러니까 실제 주인은 예. 오너가 따로 있죠. 재벌 예. 오너. 재벌 오너가 소수 지분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그룹이나 SK그룹 보면 지주사라고 하나 SK가 상장돼 있잖아요. 예. 요거를 소수 지분으로 이제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소유자들이죠. 오너들이. 그리고 전체 그룹을 다 지배하죠. 예. 하나나 SK를 이용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보통 이제 홀딩스 네 맞습니다. 지주회사라고 그러죠. 예, 자회사들을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많은 이사진들을 사실 누가 결정하겠어요. 그 사람들의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인들 입장에선 결국엔 이 소액주주보다는 대주주를 위해서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고 그리고 법으로도 그렇게 또 돼 있었죠. 그러니까 회사를 법도 유리하게 돼 있던 거죠. 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재판을 하게 돼도 이 판사들이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회사 주주는 안 써 있거든요. 법문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고 해서 이거를 소송을 이렇게 걸어도 패소하니까 소액주주를 위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 자체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당연시되거든요. 소액주주 가치 훼손하면 바로 배임죄 걸리거나 아니면 소송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심할 거 아니에요. 조심해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제가 있으니까 조심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없었으니까 막 한 거죠, 그냥. 그래서 최근에도 좀 이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리쥬란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연어의 생식세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되게 좋아진대요. 예.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인기 많아요. 주가가 한 10배 오른 기업이거든요. 너무 잘했고 주주들도 좋아하고 다 좋은데 갑자기 상법 개정 앞두고 회사가 쪼갭니다. 갑자기 좀 아마 상속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회사를 그러니까 그냥 사업회사거든요. 이걸 쪼개서 지주사랑 이제 사업회사랑 나눠요.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주는 2개 다 가져가요.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비율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주예요. 근데 만약에 그 파마리스의 주주면 당연히 그 리주란 사업이 매력 있잖아요. 예. 그거를 많이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2개로 쪼개는데 하나는 지주사, 하나는 이제 예를 들면 리주란 요건데 비율이 지주사 비율이 훨씬 높아요. 이거를 많이 가져가고 예. 나는 요거 조금밖에 못 가져가. 그러니까 비율로 또 조정을 하는군요. 예. 그러면은 대주주는 예. 훨씬 유리해요. 대주주는 어차피 지주사 지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리주란에 투자한 건데 지주사에 투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강제적으로 지주사 나 어떻게 보면 껍데기죠. 그러니까 왜곡이 되네요. 네. 그 이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왜 나는 그 본체를 이게 투자했는데 네. 왜 껍데기만 나한테 주냐.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 반발이 엄청 심했는데 예. 근데 상법 개정을 이거 얼마 안 남기고 갑자기 그런 결정하니까 이것도 꼼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법 개정이 안 되면 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막을 겁니까? 예. 아니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상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소액주주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권익은 더 보장이 돼요. 네. 그럼 아무래도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건강해지니까 네. 또 많은 자금들이 또 들어오겠죠. 네. 그럼 또 회사의 주가나 이런 것들도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기업의 뭐 대주주든 뭐 경영진이든 자기 회사 주식이 올라가면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안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 전체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또 경영진들이나 또 대주주들은 또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자기들 이익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게 영향을. 뭐냐면요. 이게 네. 미국은 그게 이제 어떤 CEO나 이런 거 평가할 때 네. 그 주가가 되게 중요한 항목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근데 자기 주식, 자기 회사 경영하고 맞아요. 있는데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면 관심 그렇죠. 갖고 있다는 거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대한민국은? 좀 그게 있죠. 상속세 문제가 있죠. 상속세 때문에. 저는 좀 상속세를 좀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속세 문제 때문에 좀 네. 부담스러워서. 좀 징벌적인 것 같아요. 예. 전 세계 거의 최고 수준. 60%까지 되잖아요. 예. 할증 붙으면. 예.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넥슨이라는 회사가 김정주 회장이 사망하고 나서 예. 그게 이제 상속을 했는데 국가께 돼 버렸어요.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예. 상속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세부담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왜 올려? 약간 이제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들 중에도 의견이 되게 갈려요. 예, 그러니까 또 상속세 문제는 또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건 또. 근데 예. 이제 증권가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좀 세금 문제가 제일 큽니다. 아. 그래서 올라가도 대주주한테 별로 이득될 건 없고요. 아. 거기다가 세금은 어쨌든 많이 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주가가 눌려 있으면 자기 이제 증여나 상속을 할 수 있잖아요, 자녀들한테. 네. 그때는 이제 투자자들이 눈치를 채요. 이 회사 못 올라간다. 아. 왜냐하면 오를수록 너무 부담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그러면 이제 상속하기 전에 이렇게 눌러지게 되면 예. 그만큼 세부담이 적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만약에 상속이 끝나죠. 그럼 오히려 주가 오르는 쪽.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인식의 차이 같은데, 네. 그러니까 경영진들은 대주주들 눈치를 좀 보니까 네. 쉽게 말해서 대주주냐 소액주주냐를 놓고 봤을 때. 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긴 아니, 당연히 한데. 좋은 그죠, 일이고 그죠. 아니 저는 만약 예를 들어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요, 야 대한민국 코스피 올라가면 좋죠. 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좋은데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이제 네. 자기 이익을 계산해 보면 조금 손해가 나니까 아마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싫어한다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인 이상 뭐 인간의 이건 본성이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당연히 예. 뭐 상속하고 싶죠. 네, 누구나 그건. 근데 만약에 상속 이슈를 뺀다면 굳이 네. 누를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굳이 뭐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간혹 네. 그런 이슈에서 그런 게 있더라도 좀 그런 거랑 별개로 주가를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주주환원했던 기업들이 아주 소수인데 있어요. 예. 아주 소수.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죠. 음. 지금 이제 홈플러스 때문에 조금 약간 뭐 예. 그런 이슈는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메리츠 금융지주가 몇 년 전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예. 메리츠 화재, 보험, 메리츠 증권이 있었어요. 이게 쪼개져 있었죠. 네. 회사를 다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쪼개는 게 유행인데 유행인데 그럼 쪼개면 아파트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왜? 공급이 없어요. 이건 너무 단순해요. 그냥 공급 줄면 오릅니다. 그 아파트뿐만 그런 게 아니라 샤넬백도 오르잖아요. 왜? 적게 만드니까. 페라리 한정판 오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공급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폭탄해버리면 빠져요. 빠지지 말라 그래도.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할인받은 이유가 자꾸 쪼개서 상장. 그럼 늘어나죠. 근데 그 회사는 특이하게 합쳐버린 거예요. 좀 약간 독특하네요. 합치면 줄어요. 주식수가. 그럼 그 자체로 주가 오릅니다. 공급이 주니까. 그게 있고 그리고 주주환원으로 엄청나게 했어요. 뭐냐면 합친 다음에 우리 번 돈의 절반을 주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해요. 주식수를 없애는 자사주 거예요. 소각은 보통 기업에서 싫어하잖아요. 경영진이. 이게 돈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자사주를 줄이면 똑같아요. 공급이 줄겠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가가 한 3년 만에 5배가 올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는 거기 이제 그걸 주도하신 분을 앞에 이름을 가짜를 붙여요. 신. 성 빼고. 그래서 정말 특수한 동기가 있었나 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주주 가치를 좀 실현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했던 건데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았고 상속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오르면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도 어쨌든 뭐 대출 받았잖아요. 대출 받아서 거기 이건희 회장 그 지분 상속한 다음에 지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상속세가 엄청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세금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가 오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기업의 평가가 높아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걸 또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또 싫어한다 이 모순을 그게 좀 모순이죠. 그 모순을 제가 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자주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의 현재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고 이번 상법 개정안이 그러면 좀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또 외국인 투자 유치에는 좀 긍정적으로는 작용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주식시장에는 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장기 투자하기보다는 한국 시장 자체를 뭐 개인 투자하면서 그런 인식이 되게 강했어요. 한국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저평가돼 있는 시장이다. 저평가는 돼 있는데 그게 당연하다. 왜 이런 가치가 보존 소액주주 가치가 같은 한 표가 아닌데 무시당하고 어떻게 똑같이 지금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PBR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 PBR이 우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우리가 보통 지금 태국보다도 낮던데 보니까 이번에 증시 오르기 전에 0.8배였거든요. 0.8. 0.8배면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좌에 여러분이 1억 갖고 있어요. 1억 갖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또 빌린 돈이 1억 있어요. 그럼 빌린 건 빼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 1억이죠. 1억인데 내 1억 원에 딱 이렇게 계좌를 딱 오픈했거든요. 제가 예를 들면 근데 갑자기 오마이 TV 이제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저 염승환 이사의 저 1억은 8천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평가하는 거 똑같아요. 저는 억울하죠. 전 나는 1억이 딱 찍혀 있는데 갑자기 8천만 원밖에 그게 PBR이 0.8배란 얘기예요. 근데 미국은 몇 배인 줄 아세요? 몇 배입니까? 미국은 4억 5천만 원으로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1억이 있으면 4억 5천. 4.5배로. 4.5배. 와. 너무 놀랍죠. 그 PBR 차이가 대한민국과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같은 1억인데 너무 차이가 심해요. 일본도 한 2. 일본은 1.4. 1.3? 1.4배. 1.4배? 일본도 되게 낮았는데 그나마 일본이 우리보다 10년 전에 우리보다 2배 높은데요. 거의. 그래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좀 그나마 올라서 이제 1억이 된 거예요. 이제 딱 PBR 1배 됐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죠. 다른 웬만한 나라는 1.4배 그다음에 이제 우리랑 경쟁하는 그런 이제 신흥국들 있잖아요. 거기가 1.8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을 그만큼 낮게 평가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주주 가치가 이게 훼손돼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인들이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들도 이렇게 뭔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대외 경기에 민감한 국가다 보니까 대외 경기가 좋아지면요 일단 들어와요. 한국이 제일 민감하니까 여기 좋아진다.
들어오는데 조금만 이제 경기 꺾이거나 그냥 팔고 다 나가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ATM 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뭐 안 좋으면 팔고 나가버려요. 예. 돈 뽑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다는 거는 경제에서 좋은 건 아니죠. 예측 가능성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원인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어쨌든 이제 상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도 그런 의심이 좀 있어요. 진짜 하는 거 맞아? 왜냐하면 한다고 했다가 안 한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법이 통과됐으니까 외국인 시각도 저는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상당히 그래도 여야 합의로 아주 유의미한 통과다. 또 시장에 미치는 뭐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많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것도 설명을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만은 집중 투표제, 그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런 부분은 또 보류가 됐고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부분도 지금 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어찌됐든 뭐 3% 룰까지만 좀 합의를 했거든요. 그 상당히 좀 미미한 개정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집중투표제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게 물론 뭐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되면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첫 술에 좀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지금 이 상법 개정 한 거 자체도 엄청나게 혁명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초석을 다졌고 일단 이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이제 들어본 결과로는 그거예요. 안 한다가 아니라 좀 조금 더 설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하겠다. 안 한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뭐 아까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집중투표제나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근데 여기서 제일 파워가 센 게 집중투표제입니다. 집중투표제가.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닌 제도예요. 왜요? 이거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주주는 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들을 선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뽑잖아요. 뽑는데 명단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100주 갖고 있어요. 100주. 그럼 한 명한테 100주밖에 못 쓰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옛날에 그렇죠. 100개가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대주주가 절대 유리하죠. 누가 봐도 대주주가 표를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이사를 다 꽂아버리면 돼요. 소액주주가 아무리 힘이 세도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건 뭐냐면 3명이 나왔어요. 이사가 후보가. 그럼 나 100주죠. 그럼 한 명한테 100주가 아니라 이 3명의 몫이죠. 곱하기 3을 해서 300표를 300표를 한 명이 몰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집중투표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 출마한 사람 후보자만큼의 그걸 배수를 해요. 배수를 곱해가지고 몰아줄 수가 있다.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우리 소액주주 편인 것 같다. 그런 이사를 꽂아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 이사를 밀어넣을 수가 있네요. 완전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건 대주주를 이겨버려요. 엄청난 파워예요. 파워가 세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이건 파격적이니까 이번에는 조금 이제 속도 좀 하자. 홀딩하고. 근데 이것도 할 겁니다 아마. 민주당 입장도 이것까지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되면 정말 소액주주 파워가 이제는 이제 엄청나게 그 대주주 파워를 이겨버릴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대주주라든지 그러니까 오너들 그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이거는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소액주주 아무래도 자기 이제 그 경영권 행사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위협을 느끼고. 근데 저는 어쨌든 이것까지 된다면 정말 이제 한 단계 더 혁명이 발생해서 대주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근데 눈치를 봐야 되겠죠.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게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니 그 미국이나 영국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은 이미 이런 부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어쨌든 되게 불리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불리한데 지금 너무 이래놓고 주식 투자에 투자해달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불리하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이 부분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게 공연물이 지금 되게 많았어요. 말만 하다 안 되고. 안 지키고. 근데 일단 이제 이거를 제도화해 버리니까 그래서 지수 5천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지수 3천까지 가는 건 이미 3천은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감만 가지고 갔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기대감이 현실이 됐잖아요. 그래서 3천의 의미가 옛날과는 굉장히 남다르다.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의 희망이 현실화되고 현실화돼 버렸고 이제는 뭐 4천, 5천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집중투표제도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거 의무화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자기 주식,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회사 돈이 결국 주주 돈이에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주식 투자 하잖아요. 그게 이제 회사의 돈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번 돈, 그러니까 이익, 그러니까
많은 거 투자하고 남은 이제 이익이 있거든요. 예. 그걸 회사가 이제 잉여시켜놔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적립을 시켜놓는데 그 돈의 일부를 투입을 해서 회사 주식을 사요. 좋죠. 회사 주식 사는 거니까 예. 뭐 방어도 되고. 근데 그거는 회사 돈이라기보다는 주주 돈이거든요. 주주 돈으로 사는 건데 산 다음에 뭐를 하냐면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의무화는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자동으로 자사주를 사는 순간 소각한다고 이미 생각을 해요. 모든 투자자가 사면 자동 소각. 그래서 그게 주식수에서 빼버려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개념이 달라요. 자사주를 산다고 소각하는 게 아니에요. 갖고 있죠.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갑자기 이 회사를 공격을 해요. 네. 경영권 공격을 합니다. 적대적 M&A 할 때. 그럼 이 자사주를 갑자기 부활시킵니다. 부활시켜서 저기 뭐 예를 들면 우리 좀 우호 세력들 있죠. 여기다 넘겨버려요. 그럼 방어되죠. 방어되게. 근데 이거는 경영권 방어라고 그 주주들이 이건 대주주한테는 좋잖아요. 대주주 입장에서 좋아요. 그렇죠. 회사 주식으로 우리 경영권 방어되네. 소액 주주는 이거 왜 함부로 쓰냐 이거죠. 왜 우리 돈을 우리 돈 가지고 왜 대주주 그거 함부로 쓰냐. 그 자사주를 소각하는 걸 의무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항을 넣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없애라.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면 자사주 많이들 갖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갖고 있다가 그렇게 유동화 시켜버리면 주식수가 다시 늘어나요. 다시 늘어나니까 주당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이게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소각하면 또 주주의 가치가 또 올라가겠네요. 또 뭐든지 공급 줄이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자사주 매입은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근데 의무화가 안 돼 있어요, 소각이. 근데 그거를 이제 의무화하자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렇다고 또 너무 갑자기 근데 의무화 자사주를 또 소각하려면 돈도 좀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뭐 갑자기 그냥 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용하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자사주가 전체 시가총액의 10% 이상인 기업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면 아마 그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사주 뭐 예를 들면 20%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10%는 이제 소각을 해서 최소 10%까지는 이렇게 10% 밑에 있는 건 좀 자율적으로 하되 그 위에 있는 건 좀 소각하자. 그런 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자사주 소각이 만약에 진짜로 의무화된다면 그때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이 얘기를 꺼내시긴 했거든요.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주주들 피해 때문에 그래서 하시고. 이게 된다면 역시나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영화로 보면 영화에서 클라이막스가 한 번 더 남은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클라이막스를 봤지만 아직 끝나진 않았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자. 근데 대신에 조금 시간은 갖자. 이게 뭐 바로 지금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번에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일단 뭐 미진한 단계라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뭐 집중투표제라든지 다른 제도들이 더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에 여기 아마 경제에 또 작용하는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좀 재계의 이야기도 한번 좀 보면 재계 쪽에서는 이번 법 개정 부작용 또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배임 소송 남발된다. 또 경영 위축을 또 우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 완화 또 상속세 아까 말씀하신 상속세 완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이런 후속 제도 이런 보완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같이 보완입법이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더 주주주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보완도 필요하다고 봐요. 일부? 왜냐하면 일단 이제 배임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기업들이 걱정하는 건 알아요. 이러면 이제 소액주주들이 이게 진짜 소송 남발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지금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우려죠, 같아요. 우려. 이제 뭔가 좀 트집 잡아서 그럼 우리 경영 어떻게 하냐. 소송하다 다 끝난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소송하다 다 끝날게요.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은 우리보다 미국이 소송이 많은 건 맞잖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구글이 경영을 못 하나요? 그건 아니죠. 위대한 기업은 다 미국에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자본시장이 그러니까 경영을 못 해야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그 논리대로라면. 그리고 저는 소액주주들이 그렇게 한가한 분들이 아니라고 봐요. 다 생업에 종사하시는데 이게 소송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돈도 들고 패소 부담도 있고. 그러면 그냥 나 저 회사 그냥 꼴 보기 싫으니까 소송해야지. 뭐 이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재계가 너무 지금은 좀 너무 걱정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주식
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소액주주분들이 그렇게 한가한 분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트집 잡아서 한다고 생각 전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LG와 그 물적 분할 사건처럼 그때만 소송이 가능한 거예요. 이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러니까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대주주랑 소액주주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죠. 그때 이제는 대주주 가치만 우선하면 안 된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정하면 이제 배임죄에 해당돼요. 그런 거 소송 가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외에 회사가 어디에 뭐 투자하고 싶어요. 뭐 저기 이번에 이제 좀 돈 들여서 우리가 국내에서 잘하니까 미국에 사업 확장합시다. 근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저 사업하다 만약에 회사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 성장하려면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성장해서 만약에 미국에 투자했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 성과가 안 난다고 해서 주주들이 많이 소송할 수도 있죠. 한다고 해서 그걸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건 소액주주가 저는 진다고 봐요. 그런 것까지 소송하시면 안 돼요. 그건 소액주주분들이 반드시 좀.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투자도 하시고 성장 위에 하시되 다만 그런 결정이 소액주주의 가치훼손으로 간다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건 좀 재고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너무 재계가 너무 그냥 걱정만 앞섰다 이거고. 근데 이제 저는 재계 입장에서 말하는 상속세 완화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까 그 상속세 얘기하셨죠.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소액주주한테도 되게 좋아요. 일단 상속세를 완화시키면 대주주 주가를 굳이 누를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잖아요. 이제 세금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이제 누른다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가 측면에서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상속세에 대해서는 근데 또 우리 대한민국에 주식 투자 안 하신 분도 많기 때문에 이 국민적 공감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토론을 좀 해봐야 해봐야 돼요. 근데 상속세. 이제 뭐 어쨌든 절대적으로 높은 거 사실이니까 어느 정도 좀 완화는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거 부자감세라는 논리가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2천만 원, 물론 1년에 내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다 종합과세로 붙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율이 최대가 49.5가 되죠. 2천만 원 이상. 근데 대주주들은 자기가 이제 배당을 받는 순간 대부분 49.5에 걸려요. 그러니까 100억 정도 내가 배당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 50억은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배당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유인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네요. 왜냐면 어차피 세금 내야 되는데 이렇게. 근데 만약에 배당 소득을 그냥 분리를 하면, 이소영 의원의 그 법안이 이번에 발의됐는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만 한정해서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을 많이 받는, 배당 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특별 세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배당세가 15.4잖아요. 27% 세율 적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27%를 이제 분리과세를 해가지고 배당 많이 받는 뭐 대주주한테는 그걸 부과하는 건데, 대주주 입장에서도 49.5보단 27이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반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분리를 하자. 이제 그걸 법안을 발의는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왜 좋냐면 소액주주도 좋아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이제는 배당을 마음대로 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을 자주 하니까. 본인한테도 유리해요. 그러면 어차피 대주주 많이 주고 소액주주는 적게 주는 배당은 이 세상에 없어요. 다 같이 줍니다. 그 비율만큼. 그럼 소액주주도 같이 혜택을 받아요. 배당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뭐 상속세보단 이게 훨씬 더 이거는 좀 빨리 됐으면. 아니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 상속세나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주식시장을 좀 누르는 요인이라면 맞아요. 일부 이거는 완화해서 좀 열어줘서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좀 좋아지도록 만드는 게 더 부가 더 확대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딱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세금 누가 내냐, 자꾸 줄여주고 뭐 깎아주고 이러면, 그래서 오히려 신규 세원들을 더 발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세금 사각지대들이 많잖아요. 안 거치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면서 뭐 세수에도 영향을 덜 미치면서 좀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 이걸 한번 좀 종합적으로 좀 토론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금 문제는 예민해요.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저도 시간은 걸릴 거라고 봐요. 왜냐면 노동하시는 분들 유리지갑이고 또 우리 근로소득이나 이 사업소득 많이 냅니다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또 자본세와의 이런 관계도 또 영향이 있는 것이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공감대는 형성돼야 되지만 형평성 이런 다만 이제
그 뭐 상속세나 이런 게 그런 거죠. 레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좀 낮추자 예. 이런 부분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어쨌든 이게 그 대주주의 배당이 유인을 막아버리니까 유인을 막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예.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 인터뷰 얘기하실 때도 주식으로 노후 대비할 수 있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월급도 이걸로 좀 일부 월급 충당. 그러려면 배당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상속세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관련 입법들도 좀 나와 있고 하니까 앞으로 좀 토론을 통해서 좀 좋은 방향과 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에 쉽게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M&A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근데 어쨌든 뭐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 간에 이렇게 자본시장이 다 개방된 국가에선 이런 일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회사가 결국 그거거든요. 이런데 자꾸 노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들 주가가 너무 형편없이 낮아서 그래요.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회사의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얘기처럼 그 우리나라의 PBR이 1배 이하인 기업이 엄청 많거든요. 심지어 0.2배도 수두룩합니다. 와. PBR이. 예. 근데 그런 기업은 그냥 나가라 그랬어요. 그 왜냐하면 그러니까 1억을 넣어놨는데 2천만 원으로 읽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니 제가 그 회사를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가 0.2배 있는 회사가 현대제철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큰 제철 회사가 세상에 0.2배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철강 업황이 너무 안 좋은 것도 있는데 너무 이제 할인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올리라고 하는 거죠. 주가를 올려라. 근데 그렇게 자기 본가치보다 저평가돼 있으면 회사는 좋아 보이는데 적대적인 이 외국계 행동주의들이 공격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싸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히려 소액주주분들 입장에서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더 그럼으로 인해서 주가가 붐업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적대적 M&A가 되면 일단 주가는 오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누가 봐도 회사의 본질 가치보다 너무 싼데 들어와서 이거 그냥 경영권 가져가자. 그러면 일단 주식 가치가 일단 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러고 기업 사냥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건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 자체로서 M&A가 자꾸 이렇게 활성화되면요 증시 전체로는 붕업되거든요. 근데 경영진은 당연히 불편하죠. 대주주는 자꾸 이제 자기 경영권이. 근데 이런 걸 방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가를 올리라는 겁니다. 주가를 기업 올려서. 가치를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그 이 소수 지분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룹 지주사가 그룹 전체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식 가치를 올려버립니다. 그런 정책을 취해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 걱정한다기보다는 이거 한다고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고 기업들도 주식을 계속 주당 가치를 올리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펼쳐주면 결국 이런 일은 그 애초에 시도하기 되게 힘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이제 주주로 확대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번 개정안의 또 골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뭐 배임 소송 증가돼서 뭐 경영이 굉장히 위축되고 또 위협을 느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까 반론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 법적 리스크가 뭐 상장 기업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사실 이 법적 리스크라는 것도 이게 판례가 또 누적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그러니까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됐으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기업이 그런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송을 걸겠죠. 그럼 이제 판례가 나오겠죠. 누적이 돼야죠. 판례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명문화돼 있습니다. 어쨌든 주주의 이익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이제 법적에서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 리스크가 당연히 상장 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영향이라는 게 경영 활동에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일관돼요.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왜 대주주의 가치랑 소액주주 가치가 일치를 안 하냐 이거예요. 불일치 현상.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정상화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이 잘못돼 있는 지금이 거죠. 잘못된 지금 거예요. 현재가 왜 대주주만 우선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같이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하라는 얘기예요. 기업들한테. 그럼 기업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경영 활동에 뭐가 문제가 되는 근데 이제 거죠? 지금처럼 계속 잘못돼 있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잘못돼 있는 상황인데, 네, 상황인데 이걸 바로 고치자는 게 바로 잡자는 그게 뜻이잖아요. 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정상적으로 경영 하자. 활동을 왜 대주주만 위해서 경영 활동을 했냐 이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네.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건데 간단해요.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거예요. 예. 그러면 또 하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쪼개기 상장 또 불공정 합병 등의 이제 관행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좀 막히게 되면서 또 앞으로 대기업의 자회사 상장 전략에 좀 변화가 생길지도 좀 궁금한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지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제일 공포가 주식 투자 우리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몇 년 전에 최대 공포가 쪼개기 상장입니다. 차악구 회사를 쪼개서 상장하고 지금도 뭐 쪼개기까지는 아닌데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예를 들면 제일 쉬운 게 이제 비유가 그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유튜브잖아요. 네. 유튜브도 하나의 회사거든요. 근데 옛날에 구글이 인수했죠. 지금 구글은 어디죠? 그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이제 지주사예요. 예. 그게 미국에 딱 하나 상장돼 있죠. 그 밑에 뭐 구글도 있고 유튜브 있고 자회사도 되게 있고. 자회사 예, 많아요. 예. 사실 이제 문어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그런 구조죠. 근데 미국과 한국의 결정적 차이. 예. 구글은 알파벳 딱 하나만 상장돼 있어요. 하나만 상장을 하고. 근데 갑자기 알파벳이 예. 유튜브 상장시킬게요. 오.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와. 소송 걸리겠죠. 소송이 나오죠. 난리가 소송. 나겠죠. 예. 예.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근데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일상화돼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상장. 쪼개기 대주주는 상장. 좋아요. 이 가치가 갑자기 이제 상장하면 유튜브 가치가 또 올라가고. 근데 예. 알파벳 주주들은 기분이 안 좋죠. 이게 따로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투자한 걸 수도 있는데 유튜브. 이제 그런 일들이 그동안 많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없어요. 쪼개기 상장을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셨거든요. 예.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주들의 피해 때문에 그런 피해 거죠. 듣고 있고 예. 이게 이제 그리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이게 들어가요. 당연히 주주 가치 훼손이거든요. 예, 그 소송 들어가겠네요. 예, 소송 들어갈 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병할 때도 대주주한테 되게 유리한 식으로 합병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합병 비율 뭐 예, 이런 거 할 맞아요. 때. 예, 이제는 그런 거 못 합니다. 근데 이번에 지난주였어요.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좀 놀랬던 게 HD 현대건설기계랑 HD 인프라코어가 같은 HD 현대그룹의 계열사들이에요. 예. 두 회사가. 근데 둘 다 굴삭기 회사입니다. 어. 같은 굴삭기가 두 개가 상장돼 있는 거예요. 같은 그룹에. 두 개를 다 상장한 여러분이 거예요?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거 역시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하죠. 좀 예, 비효율적이죠. 저도 뭐 자세히 내막은 모르지만 좀 이상한데요. 비효율적이긴 해요. 예. 근데 왜 갑자기 그랬을까? 합병한대요. 또 합병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해 버렸어요. 이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상하게 쪼개기 상장이 많았는데 이걸 이제 갑자기 합쳐서 하나로 만들겠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메리츠 금융주주가 주가가 오른다고 하셨죠. 그런 일이 발생한 건데 물론 약간 하는 사업이 일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여러분 그 잘 아시는 K2 전차 거기 엔진을 만들어요. 굴삭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도 좀 좋았는데 어쨌든 이제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이제 합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대기업의 자회사 상장 전략이 이젠 쉽지 않아요. 상장을 못 시키고 반대로 이 중복 상장돼 있는 기업들 있죠. 좀 비슷한 이걸 오히려 합쳐버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SK 비상장 회사인데 SK 그 이노베이션이 정유사잖아요. 정유 사업을 하고 밑에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그 뭐를 하냐면 배터리를 해요. 요새 배터리 좀 되게 안 좋지만 근데 윤활유 사업도 따로 하거든요. SK 엠무브라고. 원래 그 회사 또 이 우려처럼 상장시키려고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는. 상장 안 하고 결정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그냥 합병해 버리겠대요. 합병으로. 이거는 주식 가치에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옛날과 지금 너무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긴 시작했어요. 실제 대기업들이 이 법이 사실 무섭긴 하죠. 당연히 그렇죠?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눈도 당연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쪼개기 상장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오히려 합치기 시작했다. 이 자체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재일 수밖에 없다. 아니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효능감을 맛보면 주식도 하고 싶잖아요. 그럼 지금 아까 1,500만 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이제 2천만이 될 거고 늘어날 수도 이제 목소리 더 커집니다. 이제 더 그러면서 효능감을 맛본 주주들이
이거 집중투표제도 하고 네. 아까 뭐 자사주 소각 뭐 의무화도 하고 네. 뭐 아까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요구 사항을 이제 계속 들고 나올 텐데 네. 그럼 이게 앞으로는 더 주식 시장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니까요. 혁명. 이건 혁명은 시작됐고 예, 이미 시작됐고 네. 앞으로는 좀 전망 어떻게 더 큰 하십니까? 이제 혁명이 시작된 거죠. 예, 더 큰 목소리가 나오겠죠. 예, 더 인구도 많아질 거고 주식시장은. 예. 그리고 근데 정치인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지금도 유권자들. 눈치 보기 시작했죠. 예, 저도 예. 이제 증권가에서 많이 느낀 게 예. 이번 대선에서 진짜 주식을 이렇게까지 다들 좋게 얘기하는 거는 좀 본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이거 나라적으로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주식시장이 거죠. 잘 예. 돼야지. 근데 이거죠. 저는 미국이 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 미국은 지난 15년간 전 세계 1등이에요. 주식시장 상승률이. 예. 그래서 주식 지금 여러분들 퇴직연금 많이들 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퇴직연금이 어디가 있냐면 예금에 들어가 있어요. 예금 1년에 2%? 예. 그러니까 그냥 물가 상승만큼의 수익률이 예. 나는 건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지수가 지난 15년간 연평균 10%나 올랐어요. 그래서 10%? 내가 은퇴를 하죠. 예. 대부분 미국은요 퇴직연금이 다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어요. 주가가 오르면 내 퇴직연금의 가치가 엄청 올라가서 예. 노후 대비가 실제 됩니다. 어. 그래서 주가를 미국 정치인들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옛날에 회의할 때 네. 지수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줘요. 아 내가 이만큼 잘했다. 그 성과 그 중에 자기 하나. 실적이 되니까. 네, 실적이 돼요. 아. 너무 중요한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주식시장에 자산이 연동돼 있어요. 그 구조 자체가. 아. 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설계를. 그게 좋은 게 부가가치도 늘어나고 네, 맞아요. 지금처럼 우리는 부동산에 너무 부동산에 편중이 돼 있으니까 네. 집값만 오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선순환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그 양극화도 보거든요. 되게 그렇죠, 심해졌어요. 양극화도. 뭐 네. 아파트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좀 힘들 수밖에 그리고 없고. 자고 나면 막 몇 억씩 올라버리니까 못 사기도 네, 하고. 살 수도 없고. 네, 근데 미국은 네. 그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자동으로 주식으로 이게 연계가 되게 돼 있어요. 그 혁신 기업들도 그런 마중마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본시장이 돼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부러웠고 또 제가 좋은 기업 발굴해서 키우고 네, 맞아요. 예. 아마존의 그 책 보면서 느꼈던 게 아마존의 그 제프 베이조스 책에 예. 자선에 그게 있어요. 자긴 기분이 너무 좋대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니까 아마존 주식을 많이 사놨는데 은퇴할 때 아마존 주식이 많이 올라서 너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그게 너무 기분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큰 일을 했다 이거 생각. 주가가 올라서 주주환원들한테 환원이 돼. 예.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자본시장의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린 거꾸로 돼 있잖아. 거꾸로 주가 오르는 게 불편해요. 막 눌러 기업에서 막 자기 상속세. 주식인데. 그러니까 뭐 이게- 이상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뀌어야죠. 네. 아. 그래서 정말 이게 너무나 예. 좀 중요하다. 여러분들 노후가 이제는 주식시장에 연동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번에도 퇴직연금. 부동산 뭐 대출 규제도 나오면서 그 자금들이 또 주식시장이 이렇게 희망이 보이면은 네, 맞습니다. 아니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없어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 지금 이번에 네. 규제 때문에 부동산 사실 매수를 막은 거잖아요. 매수 규제책이잖아요. 이제 뭐 갭투기 같은 예, 걸 예. 막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그 돈이 결국 일부지만 예. 일부라도 좀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지 어.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늘 좀 얘기 나누고 네. 나니까 이 상법 개정안 더 기대가 됩니다. 네. 더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상법 개정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 분석이나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점 있다면 좀 팁 같은 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주식은 위험 자산은 맞아요. 그잖아요. 뭐 안전하진 않죠. 왜냐하면 예. 뭐 등락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은 기업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아무 기업이나 투자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예. 저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좀 잘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익을 나한테 예. 주는지 주주환원 통해서 요걸 좀 먼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주식은 어쨌든 성장에 대한 기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 주가는 항상 기대를 반영해요. 그 기대가 높은 산업이 어딜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 정답 다 찍어줬다고. 힌트를 다 A, B, C, D 다 줬어요. A, B, C, D, E, F 다 나왔는데 네, 어디가 좋다고 본인이 다 이미 얘기했어요. 다 그래서 예, 뭐 다 나와 있죠 답이. 추경해서 내수 살리겠다, AI 집중 투자하겠다. 그게 A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 줬어요. B는 바이오, C는 콘텐츠, 네. 저 다 외웁니다. D는 네. 디펜스, 네. E는 에너지. 네. 요까지만 저희가 네. 말씀드리고. 아니 근데 댓글로 공매도에 대한 또 비판도 많으신데 이거 공매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근데 공매도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싫어하죠. 아니 네. 주식이 내려갈 수익 나는 그 상품이다 보니까 예. 불법이 너무 많았어요. 불법 근데 어쨌든 공매도. 불법 공매도 다 이제 감시한다고 하니까 제가 예. 저도 바라는 게 소액주주 피해 안 가게 공매도 자체는
지금 전 세계 다 해요. 예. 우리만 안 할 수는 없어요. 불법을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리고 공매도를 그렇게 우리보다 더 심하게 하는 나라 미국인데 예. 근데 저는 그 논리엔 되게 반대예요. 공매도 때문에 주가 못 오른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미국 증시는 안 가야 돼요. 우리나라 지난 2년간 공매도 막아놨죠. 예. 전 세계 주식시장 상승률 꼴찌입니다. 한국이. 우리 막아놨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막아놨는데 떨어지네요.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핵심은 소액조주 피해 안 가게 불법으로 그 제도화하는 거. 예. 그 공매도 자체는 불법 아니에요. 그거 어느 나라 다 합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되고. 불법을 안 잡아내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 제도에서 했으니까 그거를 꼭 약속을 지켜주기.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이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건 또 그 주가 조작, 완 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이런 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엄청난 신뢰 문제예요. 저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 잘한 게 진짜 폐가망신 시켜야 된다. 그거는 왜냐면 그럼 누가 주식 투자하려고? 그럼 이번에 특검도 하니까. 그거는 꼭 반드시 주식의 신뢰를 올려야지. 그렇죠. 그걸 떨어뜨리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불법 공매도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또 처벌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좀 길게 아주 자세히 좀 짚어봤는데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정도만 보셔도 이 주식시장의 흐름 또 앞으로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효과 또 나아갈 방향도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오늘 주말에 제가 또 찾아뵀는데요. 코너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연건스 하다가 오늘은 상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짚어봤는데 오늘 장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LS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주말에도 오마이TV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